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4일에 있었던 YTN 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엔 뉴스앤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19일자 뉴스, 1월 19일자 뉴스에 보면 그 첫 번째 뉴스가 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이라고 하면 이 기각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일일이 하느라고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든가 아니면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게 자막으로 나갔다면 왜? 라는 식으로 해서 시청자들이 저 뉴스를 봤을 때 어차피 그 후속 뉴스는 계속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전달할 때는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식으로 되면 좀 더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뉴스에 전달되는 그 포맷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맞춰서 실제로 뉴스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문제에 대한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스 자체가 구성되는 방식 자체가 도입, 전개, 심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도 도입 부분에서는 좀 짧고 간결하게 스트레이트성으로 좀 전달을 하고, 그리고 시청자가 관심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뉴스 내용 자체가 좀 더 안정적이고 분석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뉴스를 접하는 과정을 좀 보면 시작하는 시간이 대략 한 11시 40분이고 끝나는 시간이 대략 한 2시 정도가 되는데, 이 시간을 좀 배분을 해보면 뉴스가 시작하는 시간은 대략 점심 식사하러 막 움직이는 시간이고, 뉴스가 끝나는 시간은 점심 식사가 이미 다 끝나서 자리에 가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점심 식사가 이루어질 때는 사실상 이 뉴스를 듣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자막이라든가 또 비주얼 중심의 뉴스를 구성을 해서 굳이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뉴스 내용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뉴스를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꼭지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과 세 번째 꼭지인 뇌물죄 흔들, 대기업 수사도 흔들 리포트에서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5만 원권 뭉칫 다발을 주워 담는 연출 화면을 삽입함으로써 왜곡된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삼성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라는 기자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는 삼성이기에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자칫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임의의 잣대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법치주의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편견을 제공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치주의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이슈 인사이드 코너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희연 판사를 법리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라 소개하며 마치 다른 대부분의 판사들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희연 판사가 기업 관련 부분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많다고 앵커가 발언하여 대기업 봐주기에 능숙한 판사로 오해하게끔 한 것은 조 판사 개인은 물론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여 이슈 인사이드 관련하여 패널로 다른 언론사의 논설 실장이 출연하기보다는 YTN의 중견 전문 기자가 출연하면 더욱 YTN의 입장을 반영하는 공신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패널인 백성문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아는 분이 있어 확인해 보니 특혜가 없었다면서 무엇인지는 개인적 일이기에 밝히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는 분은 백성문 변호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정보를 사적 관계로 제공했다는 것인데 부적절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입 부분에서 다뤘던 뉴스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 기각된 것, 그다음에 김기춘, 조윤선 그 두 전임 그 실장하고 장관들의 그 기소 관련 보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정치적 뉴스에만 그 앞에 그 도입 부분에서는 배정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른 사회 분야 어떤 그 납치 사건이었던가요? 이제 그런 몇 가지가 이제 그 전개에서 나오는데 그런 식의 전개보다 제가 생각할 때 2시간 동안 뉴스를 계속 앉아서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시 40분에서 12시 사이에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 오늘 무슨 일이 이제 20분 안에 빨리 이제 체킹을 해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화된 뉴스를 보고 싶은 사람 같은, 보통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정오 뉴스를 본다, 뭐 그러면 12시에 그 채널을 딱 틀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12시부터 뭐 1시간 정도의 아니면 한 40분 정도의 그런 그 좀 더 심화된 그런 분량으로서의 뉴스 편성,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도입 부분 같은 경우도 뉴스, 그러니까 그 정치 관련 뉴스를 자세하게 길게 해서 몇 개만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 브리핑하듯이 이렇게 짚어주면서 짧은 시간에도 오늘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시청자들이 체킹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앞에 그 도입 부분에서도 다뤄주고 그 중에서 이제 저 중요한 부분 그 비중이 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전개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길게 다뤄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조희연 부장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인물평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게 좀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가. 원리 원칙주의자고 법리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뭔가 이 판결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굳이 뭐 이런 보도는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기각된 다음에 나왔을 때 그 긴 시간 7시간 이상인가요? 그 긴 시간들을 이제 그 얼굴 표정들을 이렇게 쭉 추적해 가면서 전달해 줬는데 마치 모든 국민들이 이 안타까움을 이게 좀 동일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이 뉴스의 어떤 중심부에 위치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 김기춘, 조윤성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 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뉴스가 진행되는데 사용되는 영상 화면이 되게 반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취재되어 있는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훨씬 더 많은 영상 자료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았을 걸 좀 반복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마지막에 그 11시 40분부터 13시 17분까지죠. 굉장히 많은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다루어졌는데 13시 18분부터 또다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보도의 리던던시가 좀 크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난번 시청자위원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뉴스 개별 아이템들을 조금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내는 그 블록을 좀 구조화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 첫 소식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 뉴스인데요. 헤드라인에서 한 12초 정도 그 맨 앞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뉴스에서도 이제 당연히 첫 번째 뉴스죠. 한 7개 리포트가 이제 첫 섹션으로 해서 묶여서 나오고요. 뒤쪽에는 PD까지 바꿔가면서 심층 토론과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첫 앵커가 그 인사하면서 두 앵커가 불과 10초 동안 간단히 이 얘기를 헤드라인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바로 리포트로 넘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그 바로 따라오는 리포트만 7개, 또 그 뒤에 또 심층 토론도 있는데 앵커한테 카메라가 갔는데 10초만, 그것도 헤드라인에서 얘기한 것보다도 더 간단하게 얘기하고 바로 리포트로 넘어가는 거는 그럴 바에야 뭐하러 앵커가 굳이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앵커 받는 게 여자 앵커인데요. 딱 4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자 앵커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4초, 5초, 4초, 6초 해서 이렇게 되는데
2시간이 넘는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시청자들한테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봐주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홍보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짧게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톱 뉴스고요. 사실 그 앵커는 그 프로그램의 간판이고 사실 리포트보다는 앵커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짧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 굳이 신문으로 얘기하면 일면 톱 기사의 리드가 첫 문장이 너무 짧다. 거의 제목 수준이다.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YTN이 뭐 한국 최고의 뉴스를 지향하고 또 세계적인 쪽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화 시대 이제 이런 점도 좀 섬세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970년대 NBC, CBS 같은 미국의 주요 TV 방송사 메인 앵커들이 종합뉴스 끝부분에 촌철살인적인 그런 클로징 논평으로 한때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이후에 일부 방송사 앵커들이 이 같은 클로징 멘트를 흉내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차출되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이런 추세가 사라졌다가 최근 앵커 브리핑이니 앵커의 눈이라는 그 뉴스 해설도 논평도 아닌 어정쩡한 포맷의 앵커 멘트가 종편에서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촌스럽게도 지상파인 SBS마저 8시 종합뉴스 마지막에 앵커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나 끝 멘트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개인의 그 취향이겠지만은 특히 요즘처럼 시국이 어수선하거나 정치 계절일 때는 이런 앵커 멘트가 공정방송을 해치는 위험 요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편파성의 문제입니다. 날씨 같은 가벼운 언급 무난하지만은 논평일 경우 어떻게 멘트 하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엇갈리게 되고 또 왜곡된 비판이나 빈정거림이 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메인 앵커의 또 한마디는 회사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간혹 앵커 개인의 그 인기를 위해서 멋진 말로 포장된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이 공공자산인 방송을 악용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치 못한 언급이나 촌평은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어서 시청률 하락은 물론 회사 이미지마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비의 소지가 있는 그 앵커의 그 클로징 멘트는 가급적 말아야 편파성 등 그런 불공정 방송의 위험에서 비켜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YTN도 가끔 뒷멘트에서 한마디 그 걸치고 가는 MC들을 봅니다만은 본격적인 그런 앵커 멘트의 뒷멘트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판결 이후 조이현 판사가 삼성 장학생 출신이다, 아들이 삼성에 취업해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활개를 치고 또 전직 국회의원은 법원에 침을 받고 싶다는 등 과격한 발언을 하며 어떤 단체는 조 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 서명운동하는 등 법원의 전문적이고 엄정한 판결이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를 과다하게 반발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행태를 언론에서 고발하고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엄중하게 어려운 시기에 그야말로 공정보도 1위의 YTN으로서는 늘 그래 왔습니다마는 불편부당하게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진실 보도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의연히 앞으로 나아가는 YTN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트 폭력 경찰 대응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한국 여성의 전화 활동가라는 사람과 인터뷰하면서 경찰에서 가정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범죄 특례법은 가정구성원 즉 혼인의 이사가 명백하게 있는 법률 혼이나 또는 사실혼 관계를 갖는 사람들 또는 부모, 형제, 가족 간의 범죄를 규율하는 것이지 이 사안의 경우처럼 단순한 동거인이나 연인으로서의 동거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법 취지이고 일부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은 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나 한국판 커리어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며 또 이와 같은 입법상의 사각지대 측면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주지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즉시 바꾸게 한다든가 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정한 것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뉴스앤 이슈 2시간 동안 제가 이제 저는 뭐 기업을 하다 보니까 2시간 동안 광고를 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광고가 총 5건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광고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물론 뭐 어떤 뉴스의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뭐 그 뉴스가 좀 중점적으로 나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광고가 이 뒤쪽으로 다 끝나고 나서 밀려서 몰아서 나가더라고요, 전부. 근데 광고라는 게 그 사실 언론사 매출의 전체의 60% 이상이 다 광고인데 너무 뒤쪽으로다가 광고 시간대를 다 몰아버리면 사실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광고를 좀 의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 지금 5개에서 한 2개 정도만 더 중간에 좀 넣어주실 수 있으면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시간대, 오전에서 오후로 바뀌는 시간은 약간 우리 하루 일과의 상징적인 시간대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간대에 15 광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12시 정각을 알리는, 정오를 알리는 15 광고, 10초죠. 이러한 광고를 넣어주신다고 그러면 대기업 광고라든가 이런 거를 좀 유치해서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훨씬 더 그 광고에 대한 연간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 출발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로 수많은 닭이 살처분되고 달걀값이 폭등하면서 급기야 부족한 달걀 물량을 채우기 위해 미국에서 수입한 달걀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AI는 닭, 오리, 야생 조류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주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사스, 에볼라, 그리고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를 떠올려 볼 때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의 공포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에서 독감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고령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DMB에서 방영하고 있는 이지 사이언스는 생활 속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과학 상식의 폭을 넓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맞게 바이러스의 위협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위협편은 시청자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최근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조류 인플루엔자의 보균체는 철새이지만 면역력이 강한 철새에 비해 사육된 닭, 오리가 바이러스에 취약해 대량 사육 농가의 전염병이 더욱 빨리 퍼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어 철새보다 더 다양한 인수 공통 전염병을 옮기는 박쥐에 대한 내용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는데요. 박쥐는 사스, 에볼라, 메르스 등의 근원지로 각각 사냥고양이, 모기, 낙타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 사람에게까지 질병을 옮겨왔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상식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또한 지카,
에볼라, 메르스 바이러스와 같은 동물 바이러스의 특징인 RNA 바이러스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인 1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H5N6형 AI의 바이러스명이 가진 의미 등 생소한 정보도 다루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과 그림, 그래픽을 통해 어려운 정보를 보다 쉽게 구성해 보여주었습니다. A형, B형, C형 인플루엔자의 구분, 감기와 독감의 차이, 겨울철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 장 바이러스 등에 대한 설명도 내용과 부합하는 다양한 자료 화면과 적절한 자막 노출 시간, 성우의 내레이션 속도 덕분에 정보의 전달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사이 점막이나 침, 성접촉, 수혈 등을 통해 전염되는 잠복 바이러스를 따로 묶어 설명한 점도 이해가 쉬웠는데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인 잠복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각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의 몸속에 잠복하게 되는지, 유발하는 질병은 무엇인지, 감염 경로와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설명할 때는 다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자료 화면이 노출되어 시청하는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전체적으로 어렵고 거북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는 주제를 재밌고 친근하게 다루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설명을 줄이고 닭, 오리, 박쥐, 바이러스 등의 캐릭터를 등장시켜 설명하거나 영화의 장면을 인용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식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유익하고 쉽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주제 자체가 시청자에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시청자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으면 방송으로서의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에게 과학 상식을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지사이언스의 취지에 맞게 시청자가 보다 재미있고 친근하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배치한 이번 방송의 자료 화면 구성과 그림 캐릭터를 통한 설명 방식은 앞으로도 더욱 자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추운 겨울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18일 이탈리아 중부 산간 마을을 덮친 폭설과 지진으로 30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올겨울 최강 한파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상기후로 겨울이 추워질수록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아마도 추위를 피할 곳 없는 사람들일 텐데요. 노숙인이나 난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겨울철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특히 노숙인들은 추위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샤워나 세탁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샤워버스가 그리스에서 등장했다는 소식을 YTN에서 다뤘습니다. 그리스는 2009년 후반부터 빈곤율이 높아지기 시작해 현재 4명 중 1명은 실직 상태거나 국가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늘어난 노숙인들은 끼니 걱정은 물론 변변히 씻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한 자원봉사단체에서 마련한 샤워버스가 아테네 시내 12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갖춘 버스에서는 간단한 속옷 빨래도 가능해 노숙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샤워버스에 세탁시설과 드라이어도 갖추고 주 5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스는 샤워버스를 이용하는 노숙인들의 모습과 샤워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샤워버스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숙인들이 샤워버스를 반기는 분위기라는 기자의 단순한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샤워버스를 이용한 노숙인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었다면 샤워버스가 노숙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드러난 그리스의 모습은 1998년 IMF 사태 직후 우리나라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노숙인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따라서 샤워버스라는 소재를 노숙인들의 존엄성과 자존감에 대한 관심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 뉴스의 관점은 분명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의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다루는 관점은 때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샤워버스가 노숙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또한 불우이웃을 더욱 떠올리게 되는 추운 겨울에 맞는 긍정적인 뉴스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